제가 썼던 산문 중에서 물방울 효과라는 산문이 있습니다. 그 산문의 일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방울 효과. 오은. 물방울 한 점에 대해 생각한다. 바다 위에 떨어진 한 점의 물방울에 대해. 그 물방울은 너무도 견고해서 결코 바닷물과 섞이지 않는다. 바다의 일부분이 되길 거부한다. 물방울은 사실 그 어디에도 속할 생각이 없다. 끝끝내 자기 자신으로 남기를 원할 뿐이다. 물방울 한 점은 파도를 넘고 햇볕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바다 위를 훌훌 떠다닌다. 그저 떠다닐 뿐이다. 스스로를 일으키는 기표처럼. 지금 여기는 미어 터지기 직전이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시공간은 몸을 같이 움직인다. 색이 선명해진다. 음이 단단해진다. 말이 씨가 되고 있다. 물방울이 잠시 휘청거렸다. 공간이 흔들렸다. 밀물이 시작되었다. 어떤 시인은 조사 하나를 가지고 1년을 넘게 끙끙거렸다. 마치 단어 하나가 풍기는 뉘앙스가 전부라도 되는 것처럼 그는 각각의 조사가 풍기는 느낌에 사로잡혀 헤매고 또 헤맸다. 그리고 그 느낌은 섣불리 말해질 수 없었다. 쉽게 말해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한번 내뱉고 나면 돌이킬 수 없을 것만 같았다. 1년이 흘렀지만 그는 그 어떤 조사와도 이별할 수 없었다.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었다. 조사를 선택하는 동안 그는 늙기 시작했다. 바다 위에 떠다니는 한 점의 물방울처럼 그것은 끝끝내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매일 바다에 나가 물방울을 구하는 심정으로 시를 썼다. 사실 시를 썼다기보다는 조사를 선택하느라 골몰했다는 편이 옳을 것이다. 그에게는 전미사나 구두점같이 일견 하찮게 보이는 것들조차 무겁고 버겁기만 했다. 그는 평생 단 한 편의 시만 남겼다고 한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책상 서랍에는 수만 가지의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그것들이 주는 질감이 너무나도 독특해서 그 누구도 섣불리 그것들을 주워 담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지금 여기에는 색과 음과 말이 있다. 색은 번지고 음은 퍼지고 말은 내뱉어진다. 이것은 경향이고 수순이며 나아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다. 네가 그것들을 주락펴락하는 동안 세계의 모든 에너지가 너를 향해 집중된다. 잠시 동안이지만 너는 시공간의 중심이 된다. 이윽고 시가 완성되고 음악이 완성되고 그림이 완성되었다. 큰일이 벌어지기 직전 혹은 벌어진 직후처럼 바다가 잠잠해졌다. 물방울이 오롯해졌다. 우리는 눈을 감는다. 철썩거리는 소리가 귀를 연이어 두드린다. 그리고 잠시 후 기다렸다는 듯 썰물. 예, 좋습니다. 또 인상적인 구절을 하나 뽑자면, 네. 스스로 기표를 일으키는, 스스로를 일으키는 기표처럼. 네. 이게 선생님께서 하시는 게 기표들의, 이렇게. 연쇄와 용출, 이런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저는 시를 쓰는 게 보통 단어 하나에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면 하나, 단어 하나, 그런 부사 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를 쓰고, 굉장히 거대한 어떤 것이 다가왔을 때 시를 쓰지 않고, 매일매일 메모를 하는 편이에요. 어떤 광경이 기억에 남고, 이 단어는 너무나 쉬운 단어인데, 내가 오늘 최근 몇 년 동안 쓰질 않았던 것 같아 하는 단어들이 생각나면 적어놓기도 하고, 간판을 보고, 저거 단어 내가 너무 잘하는 단어인데, 오랜만에 보니까 생경하네, 새롭네 하는 것들을 메모해 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표들이 결국은 제 시를 추동하는 어떤 동력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보잘것없는 단어들에서 시작을 해서 어떤 단어들의 어떤 뭉침을 만들어내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네. 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요?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사실 생활의 어떤 무늬 같아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쓰는 단어가 몇 개일 것 같으세요? 하루에 500개에서 800개 정도 쓴다고 해요. 미국 텍사스 같은 데서는 하루에 평균 사용하는 단어의 수가 250개 정도로 먹다와 뭐 고기, 뭐 풀 이런 것만 가지고 이제 그런 것만 단어만 알고 있어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단어나 말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더 풍부하게 살려고 애쓰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내가 책을 많이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 새로운 단어가 들리거나 내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에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몸에 새기는 과정이 아마 어쩌면은 그 말이라는 것이 아닐까, 언어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에도 보면 선생님께서 보니까 색과 음악과 음과 말 이 세 가지에 대한 네. 약간 그 감각적인 어떤 천착이라고 하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관심사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시를 쓰는 게 저의 어떤 업이지만 글쓰기에서 한정을 했을 때는 예전에는 그림도 굉장히 좋아해서 미술관 전시도 굉장히 많이 봤고 영화도 한 달에 한 서너 편은 봤던 것 같아요. 음악도 공연을 내한공연 오면 무조건 예매를 1번으로 해서 가고 했는데 여전히 저를 처음에 그 시를 쓰게 만든 여러 가지 동력 중에 하나가 그림, 음악 이런 것들이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어떤 걸 봤을 때 이걸 색으로 표현하거나 음으로 표현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나마 잘할 수 있었던 건 그걸 묘사하거나 말로 표현하는 것이었거든요. 아마도 거기서 시작된 것이 아마 시쓰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에크프로세스인데? 네. 뭐 이거 약간 사심 있는 건데 네. 저는 선생님 시 중에 그 제목이 뭐였죠 그게? 말놀이 애드리브 말씀하시는 예, 네. 모스크바에는 빅토르 최가 있다라는 부제가 붙은 말놀이의 어떤 아수라장이라고 부를 만한 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시는 버전이 80개가 넘어요. 제가 이 시를 발표하니까 어떤 메일을 받았냐면 여행을 참 좋아하나 보다. 여행을 할 필요가 없잖아. 이건 사실 지명만 알면 되기 때문에 어떤 사실 주구본만 있어도 되는 것이고 요즘 뭐 그 SNS나 이런 걸 조사를 해보면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노력을 좀 들여가지고 가공한 시이고 제가 절대적인 어떤 시간의 양으로는 가장 많이 공을 들인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체는 아니어도 네. 잠깐 좀 선생님 그 말로 흥이 닿는 데까지 아 다는 아니어도 조금만 네, 그럼 두 문장만 세 문장만 읽겠습니다. 네. 말놀이 애드리브 5은 당신이 슬프고 맥주를 좋아한다면 모스크바에 가자. 모스크바에 가면 당대 최고의 가수 빅토르 최를 만날 수 있다. 제네 바의 가수는 항상 하이디. 그녀는 요돌송만 부른다. 바르샤바의 술값은 너무 비싸서 위스키 한 잔에 이스탄불을 내야 한다. 당시에는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말 가지고 장난친다고. 그래서 뭐 진지함이 하나도 없는 언어 유희만 즐기는 그런 시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더라고요. 이 선생님 시를 읽다 보면 그런 말장난 속에 아주 묘한 따뜻함과 네. 묘한 그 약간 세상에 대한 세상을 약간 다르게 보려고 하는 네. 묘한 약간 그런 생각들이 좀 깔려 있는 게 느껴지는데 예, 말놀이라는 거는 어쨌든 말을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즐거워야 되고 읽었을 때 이놈 참 하면서 무슨 어린아이들이 재주 부리는 걸 보는 것처럼 어른들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말놀이가 그래서 가진 강점 중에 하나가 슬픈 것을 기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픈 것을 슬프게 말하고 기쁜 것을 기쁘게 말하는 건 저한테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이자 감독인 찰리 채플린 영화를 보면은 찰리 채플린은 되게 우스꽝스러운데 다 보고 나면 뭔가 뭉클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뭔가 아찔한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말놀이를 가지고 네가 슬픈 것을 기쁘게만 말해봐. 그러면 어쩌면 슬픔이 더 배가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말놀이를 계속 하면서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느끼셨던 감정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추구하는 방향
이니까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덧붙여야 되겠군요. 자, 얼마 전에 손석희 앵커가 네. 뉴스룸에서 선생님의 시를 인용을 했던데. 네. 이 손석희 선생님 뵌 적이 없는데 제가 올해 2번이나 출연했어요. 뉴스 브리핑에. 그래서 이제 제 글을 허투루 쓰면 안 되겠다. 어쨌든 다 지금 현재 정국과 관련된 어떤 시나 혹은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세월호가 이제 인양된다고 했을 때 어떤 글을 썼냐면 제가 실제로도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꽤 오래 써왔는데 가라앉다라는 말을 썼을 때 스스로 놀라서 바로 지웠어요. 이런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회복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글에 썼는데 그거를 이제 보시고 나서 세월호가 올라오던 날 뉴스 브리핑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도 아찔했던 것 같고 제가 시 쓰는 날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려야 될지 화가 나서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고체가 액체처럼 흘렀다. 책장에 붙어있던 활자들이 구두점을 신고 달아난다. 낭독은 원래 정의를 내리기 전에 제가 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 밖으로, 몸 밖으로 꺼내는 행위잖아요. 그것도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안에 숨겨뒀던 말들을 선뜻 밖으로 분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낭독이 아닐까.